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엎치락뒤치락 눈치 보기 장 속에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밤에 CPI라는 물가 성적표가 나오죠. 그거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중인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주 FOMC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나올지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2022년 12월을 마무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과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데일리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데일리 이슈 두 개를 뽑아놨는데요. 잘 나갔죠? 배터리 요즘 주춤주춤합니다. 왜 이렇게 주춤주춤한 건지, 배터리에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네, 지금 이제 배터리 3사 주가들 보시면 주요 종목들 LG화학까지 해서 한 15%에서 20% 정도 네. 빠졌습니다. 그동안 사실 너무 잘 나갔죠. 네. 그동안 너무 잘 나갔는데요. 최근에 이제 배터리 주가 조정을 보면 전기차, 글로벌 네. 전기차 업체들 주가도 안 좋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수요에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오면 전기차도 덜 팔린다, 이런 논리 때문에 최근 테슬라 주가도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 주가들이 그동안 너무 나홀로 잘 갔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내년도 내후년도도 계속 장밋빛 전망이에요. 전기차는 사실은 항상 30%에서 50% 판매량 증가를 해왔었는데 네. 그게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도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게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크게 이게 확장을 하면서 나중에는 치킨 게임 된다는 얘기도 있고, 별의별 얘기들이 섞이면서, 또 어쨌든 시장의 자원이 한정돼 있는데 낙폭과 대주들 올라가면서 약간 수급이 꼬인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엮이면서 조금 빠져 있다. 실적은 탄탄하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으나 주가는 어쨌든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투자자들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배터리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재미를 좀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쪽에 올인한 분들도 있고 끝물 탄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원래 또 배터리도 또 믿음으로 버티면 또 항상 올라오는 그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침투율이 한 10%대가 제일 화끈합니다. 예전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을 때 10% 침투율이 이제 딱 뚫었을 때 그때 주가가 제일 화끈하게 올랐었고요. 그래도 계속 우상향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뒤로는 어느 정도의 또 조정도 필요한 거고요. 전기차가 지금 딱 글로벌리 봤을 때 그런 상황인데다가 지금 경기 침체의 또 영향까지 그런 우려까지 또 증폭이 된 것 같습니다. 배터리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전기차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전기차는 배터리를 쓰니까 연료 절감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자율주행이라는 아주 우리가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메리트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자율주행이 좀 요원한 것 같아서 이런 것 때문에 전기차도 좀 주춤주춤한 건가요? 그거랑은 크게 저는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산업이 성장함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흐름들은 항상 있어 왔고, 일단 한 번에 손바닥 뒤집히듯이 지금 내연기관차가 전부 전기차로 바뀔 수는 없는 거고, 그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경기 침체 우려와 금리 부분 때문에 제가 최근에도 자동차 사시려고 했던 분들이 많이 스탑을 하고 계시는데, 금리가 엄청 높아요. 막 7% 이상 10% 금리를 할부 금리로 내야 되는데, 그게 여력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율주행 쪽은 서로 애플도 그렇고 아우디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기술력을 일론 머스크처럼 소위 깝죽대면서 우리 기술 이 정도야 라고 밝히지 않아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기술력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소문들이 많이 돌기 때문에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그렇지만 차분하게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측면은 확실하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은 작년에 이미 한번 테마가 형성이 되고 막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LG노텍 필두로 해서 그닥 재밌는 흐름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다가올 수 있는 흐름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차가 어디서 먼저 나올 것인가, 이것도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애플이 얼마 전에 애플카는 좀 연기한다 이런 거 얘기하면서 LG전자 주가도 빠지고 막 이랬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왔고요. 원래 지금 다 컨센서스는, 시장 컨센은 2025년에 이제 애플카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2026년으로 1년이 딜레이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완전 자율주행차를 컨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핸들도 없고요. 그리고 가속 페달도 없었는데, 이번 그 보도에 따르면 이게 이제 핸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속 페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고속도로에서만 일부 자율주행차가 이제 구현되는 그렇게 치면 그럼 테슬라하고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네. 테슬라 지금 풀셀프 드라이빙이나 오토파일럿도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레벨 2.5 수준인 거죠. 레벨 3 정도가 돼야지 이제 핸들에서 손을 놓고 네, 이렇게 딴짓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게 쉽지 않고 그만큼 자율주행차 기술이 어렵다는 예.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할 때 골목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 골목길 특히 촘촘한데 이런 걸까지 자율주행차가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면서 전기차하고 배터리가 중국이 세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먼저 밀어붙였죠. 왜냐하면 네. 전통 내연기관차에서 중국이 한참 뒤쳐져 있기 때문에 네. 뭐 항상 합작사로만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전기차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네. 뭐 전통의 그런 미국이나 일본 뭐 그 유럽을 앞서가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산업이 같이 커졌죠. 근데 결국에는 뭐 치킨 게임까지 가려고 하는 모양인 것 같고 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였는데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중국의 이제 그 2차 전지 총 이제 배터리 생산량이 한 500기가와트 정도 됐다고 해요. 네. 이거를 2025년 이제 그래봤자 이제 뭐 2년 좀 뒤 아닙니까? 이걸 3,000기가와트까지 늘린다. 네. 그러면은 6배 늘리는 건데요. 네. 근데 그럼 2025년에 중국 내수로 필요한 게 한 1,000기가와트라고 하면 그 2,000기가와트가 남잖아요. 중국은 내수로 돌아가는군요. 그죠? 제가 그걸 생각 못해서 이걸 만들더라도 미국이 안 사준다는데 어디다 팔지 이랬는데 그래서 내수가 있군요. 그래서 시장이 큰 게 아. 그게 버티는 원동력입니다. 그게 네. 중국이 버티는 원동력이긴 한데 그러면 이거를 결국에는 다 밀어낸다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중국이 만드는 거 CATL이나 뭐 BYD가 물론 삼원계도 합니다만 약하잖아요. 네. 주로 LFP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LFP를 이렇게 많이 만들면 어차피 뭐 LFP 시장, 삼원계 시장 따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사실 방송 전에 이영수 대표님한테 그거 관련해서 네. 좀 여쭤보고 했더니 근데 LFP를 이렇게 많이 만들면 LFP 가격이 그 리튬 인산철이죠. 이게 엄청 더 싸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약간 쌌을 때는 삼원계를 쓰는데 네. 이게 뭐 정말 지들끼리 치킨 게임이다 하더라도 그러면 가격이 막 엄청나게 다운되겠죠. 네. 그러면은 삼원계랑 가격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면 아니 가격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LFP를 쓸 수도 있다. 네.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런 식으로의 치킨 게임이 시작된다면 분명히 우리나라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그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전에 디스플레이가 이랬었죠. LCD가 네.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네. 다 중국이 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때도 이게 치킨 게임 비슷하게 가가지고 중국이 싸게 네. 그렇게 대량으로 내놓으니까 우리가 속수무책이었던 그런 기억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지금 테슬라하고 해서 무슨 원통형 배터리 이런 거 제작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게 테슬라가 지금 다음 버전으로 준비하는 게 4680 배터리거든요. 네. 기존에는 2170 배터리라고 해서 이게 한 5배 부피가 커집니다. 네. 이제 커지면 이게 크기가 커지는 만큼 이제 내부의 압력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견뎌야 되거든요. 포스코는 그동안 이제 자동차가 뭐 강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 어떤 소재, 금속 소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이쪽 시장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이게 600도씨까지 온도를 견뎌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제 이게 화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포스코가 드디어 이제 2차 전지를 만나서 좀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네. 이제 제 어떤 비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하고 전기차 얘기했으니까 자동차 얘기도 좀 하죠. 네네. 현대차 답답하잖아요, 지금. 현대차가 오늘 좀 저점 붕괴가 좀 완벽한 건 아닌데 어쨌든 터치가 된 거고 네. 지금 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문장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했을 때도 IRA 법안 좀 수정 좀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게 뭐 지우기를 지운 다음에 다시 수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걸릴 줄은 알았는데 그 내용을 빼고 상당 부분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문장들이 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우리가 기대했던 CPI 지수 좋게 결과가 나오고 미증시 반등이 나온다면 내일 하루 일단 반격이 다시 이어져서 전저점을 오늘 깼던 것을 다시 복구한다면 다시 어제 하루에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악재일 뿐이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판단은 아직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이후에 새로운 주도주가 혹은 납폭과대주가 무엇이 올라갈지도 제일 중요하고 그 안에 자동차는 꼭 넣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대표적으로 실례로 종목이 타이트하게 지금
성우 하이텍 같은 기업은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계속 붙어주고 있고 눌림목 흐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가 좀 많이 깨져서 조금 불안 요인은 되고 있는 것이 맞으나 좀만 더 지켜보자. 오늘 하루 흐름을 지켜보자라는 관점입니다. 이것도 많이들 담고 있는 종목이라 현대기아차 안 짚어볼 수가 없어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에 지금도 FOMC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네. 아이고 제가 2022년 올 한 해 경주마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FOMC 무슨 금리 뭐 발표에 CPI에 무슨 각종 지표들을 이렇게 다 지켜봤는데 아니 우리가 이거 이렇게 다 체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됐습니까 원래? 원래 그랬습니까?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죠. 네. 네, 물론 FOMC가 중요하긴 했습니다만, 네. 근데 뭐 예전에 우리가 이제 팬데믹 이전에 물가 상승률이라 하면은 안정적인 뭐 네. 1% 후반에서 2% 초반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진짜 무한 루프잖아요. 이게 지금 월요일로 잠깐 나오신 뭐 정철집 평론가랑 네. 얘기하는 게 무한 루프다. CPI 나오고 FMC 보고 그다음에 또 고용 지표 보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아무것도 못 한다. 네. 보고. 근데 또 결국에 오늘 또 CPI가 나오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월 CPI가 미국의 CPI가 나올 텐데요. 아니 근데 그거 보고 나면 또 근원 물가를 뭐 볼 게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목요일 새벽이 되면 네. FMC가 있죠. 네. FOMC까지 이제 쭉 보면 근데 그랬단 말이에요. 모건 스탠리가 이제는 연준엔 관심을 꺼라. 기업 이익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계속 연준에 끌려다니지 마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이제 뭐 매크로 안 좋은 건 다 아는 거죠. 네. 우리 커피숍 가면 옆에 테이블에 아주머니들도 다 경기 실체를 걱정하고 있는 거고. 네. 이제 뭐 미국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요. 한 100명 물어보면 FOMC가 뭔지 아냐, 연준이 뭔지 아냐 물으면 한 5명도 모른대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다 알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나도 알고 이제 앵커님도 알고 알면 이미 다 프라이싱 돼 있다라는 거고. 네. 지금은 오히려 어떤 바텀업으로 실적이 뛰어나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회사들 집중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 이익에 포커스를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얘기가 경기 침체와 함께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경기가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으로 가는 거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연착륙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내년 1분기부터 기업 실적이 저조할 것이다라는 전망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업률이 이제 4.6까지 찍히는 모습이 나왔을 때 침체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네. 그때 아마 이제 피봇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순번대로 지금 진행은 착착 되고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실적이 확 둔화되지 않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 그건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중국 엔진의 가동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 이익이 오히려 다시 또 반격이 나와서 전혀 우리가 예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측치를 벗겨나가면서 시장이 급반등할 수 있는 혹은 그 환경 속에서 이익을 계속 거듭거듭 내고 있는 기업은 중장기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대표적으로 애플이 그랬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또 알아가는 과정 내년 1분기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정지어서 지금 실적이 너무 안 좋을 거야 침체 들어갈 거야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큰 오판이고 오늘 폴 그루먼 교수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도 이런 말을 했죠.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빠질 것이다. 왜 그러냐면 과거 데이터를 지금 우리가 현재를 보고 현재 과거 데이터가 지표화되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모든 데이터가 다 빠져 있단 말이죠. 네. 이게 내년에 반영된다고 했을 때 기업이익이 무조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분석해 보면 이제 경착륙, 뭐 경기 침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내년에 주식 시장도 약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하고 반반으로 섞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굉장히 첨예합니다. 네. 내년에 강세론, 약세론 첨예하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연준도 지금 반반 갈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얼만큼 선반영됐느냐죠. 프라이싱이 얼만큼 됐느냐. 기업 이익이 당연히 나빠져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좀 소비가 이제 둔화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들 이익이 나빠지는데 네. 그걸 얼만큼 반영했느냐고요. 이미 왜냐하면 주가는 엄청나게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나빠지는 폭이 얼만큼 나빠지느냐도 중요할 테고 그거를 바닥을 찍고 이렇게 턴하는 시점도 중요할 텐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미국 기업들 데이터를 보면 예상 데이터를 뭐 애널리스트 추정치입니다만 4분기가 바닥이고 뭐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1분기가 바닥이고 2분기부터 실적이 턴하거든요. 네. 그러면 또 역시나 좋아지는 거에 대한 선반영을 주식시장은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냥 약세장으로 보기에는
또 좋아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모건 스탠리의 저 얘기, 연준 걱정 그만해라. 그래서 이게 좋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얘기가 기업의 이익을 봐라 그랬는데, 기업의 이익은 악화될 것이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 수 없죠. 이게 뭐 우리 지점장님 말씀하셨지만 네. 그 어떤 찬반에 엇갈리는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 폭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것 같아요. 금융회사가 어떻게 되느냐.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이게 시스템 리스크까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 만약에 지금 뭐 금융 건전성이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 정도면 바닥권이다 펀더멘털로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만약에 이게 아니다 이 정도 고금리면 필연적으로 뭔가 어떤 이게 금융 시장 그러니까 은행들이 건전하지만 네. 결국 이게 부동산이 망가지면 그 채권이 다 부실화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어떤 시각의 차이를 드러내는 거 아니냐. 저는 어쨌든 이제 금융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가지 않은 쪽으로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약세장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약세장에 제가 보니까 올 한 해는 개별 종목을 잘 선택해서 고른 분들은 그래도 그렇게 마이너스를 보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주린이 분들은 굉장히 힘든 장이었고 네, 네. 그래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글쎄. 방어를 잘 하실 수 있는 장세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뭐 너무 이제 시장을 얘기할 때 지수만 얘기를 하고 또 붕괴론이 압도적으로 유튜브 썸네일도 그렇고 월가도 그렇고 너무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지만 지금 스탠스가 갑자기 바뀐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졌거든요. 네. 1년물, 3년물, 5년물이 특히나 1년물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또 우리가 걱정하던 국채금리도 4% 이하로 10년물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포커싱을 잡고 채권 매입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그 부분이 누군가는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또다시 대두가 되면서 시장 긍정론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붕괴론을 주장하던 내용들이 좀 조용히 원래 1대9로 붕괴론이 압도적이었는데 거의 반반으로 이제 섞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FOMC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 JP모건은 이런 예측도 했죠. 크게 한번 지수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CPI가 떨어졌다. 예를 들어. 그럼 시장은 크게 급등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베어 마켓 랠리의 종식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발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을 것이라는 발언, 좋을 것이라는 발언이 막 싸워 뒤섞여 있지만 그거는 일단 시간이 지나가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된다, 될 수 있다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온 요 매크로 경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경주마에서 뽑은 오늘 데일리 이슈였습니다. 네,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이게 시장이 먹혔다 이렇게 읽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기대 인플레이션도 중요해요. 오늘 CPI도 중요하지만 일단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 그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5.2%로 나왔는데요. 네. 지난달에 5.9%였고요. 이게 최고치가 6.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0.7이 꺾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예상을 세게 하면 이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꼭 사야 되는 물건이 있어요. 내일 더 비싸지고 모레 더 비싸진다 그러면 언제 사야 돼요? 그렇죠. 오늘 사야 돼요. 오늘 사야죠. 정말 오늘 사야죠. 그 소비를 앞당겨서 네, 네. 수요를 더 탄탄하게 만든단 네. 말이에요. 빨리 사야 되니까. 네. 이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고 네. 이걸 꺾으려고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으려고요. 근데 이게 떨어진 이유는 가장 미국인들 생활에 중요한 그 휘발유, 가솔린 네. 가격이 지금 보면은 갤런당 3.2달러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5달러가 넘었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떨어지니까 사람들의 예상이 떨어지는 건데 이건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이게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연준이 조금 그 구두적인 매파 발언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요. 재화의 가격들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서비스의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죠. 네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화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요. 빨리 소비를 지금 당장 해야 돼요. 더 비싸지니까. 근데 서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비스는요. 비싸진다고 해서 그거를 빨리 오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마트 가면은 그 채소 가격은 떨어지지만 외식 가격은 올라가요. 그러면요. 외식 안 하면 되잖아요. 자, 이발하셔야 되는데 이발 가격이 그 계속 오른다 그래서 오늘 하고 내일 또 해요? 안 하죠. 아니죠. 네. 서비스는 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서비스 물가도 잡힐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물가 상승을 더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었다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식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그렇다면 5%대의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그 집값이라는 부분이 이게 그 인플레이션 지수에서 후행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미국 어떤 CPI로 따져보면 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집값인데 집값하고 렌탈, 그러니까 이제 임대 비용이 네.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져야지 렌탈 가격이 떨어지고 CPI가 떨어지는 건데 지금 반영돼 있는 지수들은 1년이나 1년 6개월 전 수치입니다. 네. 그럼 그때는 한참 오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비싼 게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원유, 우리 휘발유 가격이고 이거는 즉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식료품 가격.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내년을 어떤 CPI에 대한 어떤 그 안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일단은 지금 집값이 떨어져서 렌탈 가격이 하락한 게 내년부터 반영이 될 거라고 보는 네.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기대 인플레 지수는 결국 심리적인 요인이 네. 큰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막 급등을 해버리면 이게 또 다시 기대감이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가진 않겠지만 더 이상 나쁜 이야기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시장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어떤 바닥권을 형성하고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수치나 통계를 보면은 물가 정점로는 맞는 거죠. 이제 정점을 찍고 좀 내려간다. 이건 맞는 거죠. 벌써 4개월 연속 뭐 예상치에 부합했냐, 네. 예상치보다 더 떨어졌냐 차이일 뿐 고개를 숙인 지는 4개월 네. 정도 됐죠. 근데 저는 이것이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저는 굉장히 또 주목되는 부분인데 2.3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2.3은 파월이 그렇게 외치던 우리가 물가를 2%까지 잡겠다라는 네. 그 목표치에 도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페드의 비공식 대변인 닉 티미라우스 기자 네. 굉장히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어제 이런 발언했어요. 지금 연준이 내부가 분열됐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들이 한쪽 방향에서 완전히 분산돼 가지고 한쪽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더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아니다. 충분히 잡혔고 이제 슬슬 브레이크를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힌트를 좀 얻고 있고 이미 우리가 수치로 보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라면 이번 지표도 좀 기대 이상으로 호의적인 지표가 발표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급등 파동이 한번 나와준다라면 예를 들어 나와준다라면 이제 베어마켓 랠리를 잠식시키는 어떤 신호탄이 될 것이고 붕괴론을 주장하던 많은 이론들은 잠시 사그러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에 CPI가 발표가 되는데 우리가 예상치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7.3 그리고 FOMC는 50b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7.3에 50bp. 네네. 만약에 네네. 이게 7.3을 상회하든지 네. 아니면은 정말 뭐 7.0 밑으로 가든지 네. 그렇게 됐을 때 50bp 위로 가서 또 75bp가 되든지 네. 아니면 25bp가 되든지 만약에 그렇게 돼요. 네. 이러면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일은 없지만 폭등이 나오겠죠. 그러나 저는 50bp는 거의 확정적이고 네. 아까 뭐 우리 작가님도 뭐 아까 발언 많이 우리 대화했지만 앞으로 진짜 숫자 6.9, 6이라는 숫자를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엄청나게 환호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만 해도 뭐 좋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 해서 아직 배고프죠. 올라갈 구간도 한참 남아 있고 그렇지만 어떤 디딤돌 역할은 충분해질 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네. 예. 우리 생각보다 물가가 많이 내려갔네. CPI 우리가 이렇게 긴축을 펴니까 좀 시장이 반응을 했네. 아, 우리가 금리를 좀 더 슬슬 가도 되겠어 하고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금리를 인하까지 간다면 네. 그것도 또 시장에 어떤 나쁜 사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마냥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하는 바로는 안 네, 하죠. 네. 인하는 어쨌든 인상이 끝나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CPI가 나오는 게 뭘 영향을 미치냐면요. 네. 이번에 50bp 올리는 건 기정사실화가 됐고 그러면 내년 2월, 3월 FOMC가 있는데 2월 FOMC에서 50bp냐 25bp냐 이거를 영향을 미치는 건 이번 CPI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닉 티머라우스는 50bp를 2월에도 올릴 거라는 뉘앙스를 밝혔고요. 네. 그러면은 사실 50bp 인상하고 끝나는 건 없죠. 25bp를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그럼 5.25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CPI가 잘 나오면 점도표 찍은 거 보면 알겠죠? 2월에도 25bp? 그럼 거기서 끝낼 수도 있고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네. 맥시멈 5.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인하는요. 내년에 그럼 얼마나 빨리 인하를 하느냐도 그런 우리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사인데 네. 지난번에 70년대에 올렸다가 인하를 금융시장을 위해서 빠르게 내렸더니 아니 인플레가 더 심해지더라는 거죠. 갑자기 인플레 망령이 살아나서 그 이후에는 결국 20%까지 올려야만 했던 폴 볼커가 등장해야만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빠른 인하도 역시는 좋지는 않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언제였죠? 우리가 여기서 막 CPI 요번에는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치보다 밑으로 갈 거야 막 이러다가 예상치보다 확 위로 가버리는 바람에 완전 경기를 하고 미국 주가가 우르르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되진 않겠죠 이번에는? 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뭐 우리가 예상한다는 네네. 것은 뭐 참 이거는 그렇지만.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네. 이제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경기를 할까봐 또 걱정은 네. 듭니다만 그래도 이번엔 다들 얘기가 7.3에 50bp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얘기 좀 해볼까요? 중국이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 이게 먹힐까? 이런 의문이 또 들고요. 먹히든 안 먹히든 중국으로서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대놓고 편가르기를 해서 싸우자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근데 이거는 제가 이 앞전 기사를 보면은 조지아주를 민주당 상원이 탈환하자마자 네. 밝힌 내용이 뭐였습니까? 화해 제스처였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어떤 화해 모드로 가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이렇게 수출 통제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일단 겉면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건 분명해요. 근데 앞으로 이것이 논쟁을 또 제소한 가운데 싸워 나가는데 시간도 엄청 걸릴 거고 또 악재는 맞으나 어떤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좀 지켜봐야 될 거는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중국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반도체 업황은 내년 지금 디램 가격 반격 시그널이 4월 전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이 저는 저점이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주가의 어떤 하락 요인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상승 기조로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호재로 저는 인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냥 그냥 미국이 깡패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싸워주는 그런 과정이 저는 주가에는 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게 왜 이런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통제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들여다보죠. 이게 뭐 반도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파운드리에 들어가는 장비는 14나노 이하는 안 된다. 선단 공정. 그래서 뭐 이게 정말 첨단 그런 그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을 못하게 그 장비를 막는 거고요. D램은 18나노 그 미만은 막고 있고 낸드는 128단 이상의 장비를 막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반도체를 틀어줘야 향후 패권 경쟁에서 이게 모든 뭐 인공지능으로도 번질 수 있고 사실 반도체가 없으면 무기도 못 만들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완전히 패권 전쟁 반도체만 틀어지면은 중국을 제압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근데 이게 WTO 제소가요. 이게 약간 저는 상징적인 의미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이런 것도 오래 걸리죠, 또. 1년 8개월에서 한 3년까지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그 시간은 또 무엇이며 그리고 이게 WTO에서 패소를 한다고 해서 이게 방안도 없어요. 최근에 재밌는 게요. 미국이 그 철강하고 알루미늄을 지금 고관세로 부과하는 거를 WTO에서 문제 삼았거든요.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근데 미국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약간 이런 것도 있고 WTO에 가장 제소를 많이 당한 나라가 어딜까요? 뭐 통계를 정확하게는 제가 안 세봤습니다만 중국 아닐까 싶어요. 호주에서 무슨 뭐 랍스타, 와인 그리고
그리고 대만의 농산물, 파인애플 이런 거 수입 금지, 큰 손이니까 그게 무기잖아요. 우리 그거 수입 안 해. 이러면은 다 WTO 제소당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좀 아이러니다. 네. 중국이 피해를 호소하는 건데 약간 국제 여론을 좀 네. 약간 정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소송은 진행이 될 거고 WTO가 과연 중국의 손을 들어줄까라는 의문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국내 반도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요즘에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끝나기는 하는 걸까요? 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네. 어쨌든 이제 보통 그 반도체 그 메모리로 보면 네. 이게 한 방에 딱 반등해서 올라가면 제일 좋은데 보통 쌍바닥 찍고 올라갑니다. 네. 네, 쌍바닥이 앞바닥은 보통 공급단에서 나옵니다. 이제 공급단에서 이제 감산, 캐펙스 투자 축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산 그게 이제 이미 나왔죠. 그래서 이제 어떤 주가적으로는 한번 바닥을 찍었던 거고 진바닥이라고 그러죠. 그 뒤에 뒷바닥은 수요에서 나와야 돼요. 네. 수요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럼 수요가 주문량이 늘려면 기존에 시장에 깔려 있는 재고들이 다 소진이 돼야 되잖아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늘어나고 있는 재고가 똑같습니다. CPI하고 똑같아요. 이게 언제 재고가 늘어나는 게 멈추고 재고가 줄어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때부터 아마 하이닉스 주가가 먼저 움직일 겁니다. 네, 아마 그때가 충분히 이제 우리 고생하셨던 우리 하이닉스 주주분들이 또 환호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이게 한창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사내 보유금이라고 그럽니까? 삼성전자 엄청난 돈 가지고 있더라고요. SK 하이닉스는 거기에 비하면 얼마 안 되고요. 그렇죠. 이게 불황에는 현금이 짱이죠. 삼성이 지금 그 순현금이 한 120조 정도. 글쎄, 많더라고요. 정확히 한 118조 정도로 저는 이제 파악을 했었는데 118조 정도 현금 있고 하이닉스는 이제 순채무가 15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의 직격탄인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솔리다임이라고 이제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를 했는데 예. 그게 이제 7조 원 정도가 들어갔고 이제 낸드 플래시 업황이 안 좋을 줄 알고 인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낸드 가격이 너무 심하게 빠지니까 이제 매달마다 몇 천억씩 적자가 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SK 하이닉스도 오존가 있다고 뉴스에는 나오던데. 네, 그렇죠. 뭐 이제 그런데 이제 부채하고 다 부채가 이렇게, 더 많아서. 예, 부채가 더 많기 때문에 예. 이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네. 15조 정도의 예. 이번 부장님은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사야 된다. 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은 뭘 고르시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 하이닉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예. 삼성전자를 민감하죠. 택하는데 예. 하이닉스도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부잣집 막내 아들의 순양전자 밀어줍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7만 원 갈 때까지는 저는 한번 기대를 하고 있고 이미 악재는 다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파운드리가 좀 뭐 이번에도 뭐 안 좋다 뭐 어쩌다 말은 많지만 이미 주가에 다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현금으로 이재용 회장이 드라이브 걸겠다고 지금 액션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시겠다. 네네. 그런 얘기죠. 네, 아니 순양전자. 하이닉스 나쁘다는 거 아니고요. 예.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도 지금 갈 길이 뭔데?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TSMC하고 파운드리 격차가 더 벌어졌다면서요. 네,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보면은 최근 이제 점유율 나온 거 3분기 보니까요. 삼성전자가 15.5로 나왔는데 원래 16.4였거든요. 전분기가 좀 줄었고 TSMC는 56.1이 나왔어요. 원래 53.4니까 늘었죠. 그러니까 뭐 이거야. 뭐 사실 이 정도 50%대에서 뭐 TSMC가 좀 늘고 이런 것들은 좀 더 그 탄탄한 장기 공급 계약 그리고 아주 우량한 고객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불황이 오면서 그래도 스테디하게 팔리는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우량한 회사들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AMD, 퀄컴 그리고 뭐 그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있는 거고 근데 뭐 당연히 애플이 가장 큰 고객이고요. 거기다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똑같이 만들더라도 TSMC가 늘어나면 점유율은 좀 뺏기는 거니까 이런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물론 지금 아이폰이 폭스콘 그 정저 공장 때문에 문제는 있다고는 하지만 반도체는 어쨌든 조립만 탁탁할 수 있게 미리 다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애플 물량 때문에 뭐 그 11월에도 TSMC 실적이 아주 좋았다 그래요. 전년비 50% 넘는 성장을 했고 전분기 대비로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TSMC의 점유율 좀 늘어나는 거에 나타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SMC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게 된 데는 애플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거 네, 맞는 맞습니다.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게 두 회사가 어떻게 보면 애플의 파운드리를 반식했었거든요. 예. 원래는 삼성이 100% 하다가 네. 삼성이 이제 엑시노스라는 애플의 경쟁 칩과
갤럭시라는 폰을 경쟁 제품을 내놓으니까 예. 이제 TSMC를 끌고 온 거죠, 애플이. 네. 그래서 반씩 주다가 경쟁시키다가 그게 이제 6년 전, 7년 전에 이제 TSMC로 100% 넘어가면서 이게 파운드리 시장의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격차가 벌어진 건데 최근에 좀 애석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지금 테슬라가 어떤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인데 네. 이 자율주행차에 두뇌가 또 필요합니다. 그게 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이제 칩인데요. 네. 그걸 지금 삼성 파운드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14나노인데요. 나중에 4나노, 5나노에서 하는 거를 TSMC로 간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사실인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어떤 삼성 입장에서는 뼈아픈 네,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애플이 또 얼마 전에 저 미국에서 만든 TSMC 제품만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럼 삼성 거는 지금 애플은 아예 안 쓰고 있어요. 애플은 아마 삼성 파운드리를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TSMC가 원래 모리스 창 창업자가 처음에는 미국 진출에 대해서 굉장히 시큰둥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미국 가서 이게 제조 단가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3배 더 우리 100억 받고 네. 400억 달러 이렇게 이번에 거기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만 해도 쟁쟁해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 왔죠. 젠슨 왕 엔비디아 CEO 왔고요. AMD 리사스 왔고 그리고 모리스 창 왔고 이 사람들 정말 돈 주고 모으려도 못 모으는 건데 네. 거기 장비 반입식에 왔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반도체 굴기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반도체는 우리가 늘 얘기할 때 무슨 치킨 게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삼성도 거기서 이겨서 오늘날의 삼성이 됐고 이렇잖아요. 지금도 낸드 플래시 같은 것에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벌어지고 있죠. 네.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는 이제 둘 다 메모리 반도체인데 조금 결이 다릅니다. 네.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3개 업체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 회사만 남았고 그리고 비용 구조도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6개 업체가 남아 있거든요. 뭐 키옥시아도 있고 웨스턴 디지털도 있고 뭐 이제 인텔은 이제 솔리다임이 이제 하이닉스에 인수됐지만 6개 업체가 남아 있는데 비용 구조가 좀 달라요. 삼성이 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20% 이익을 내면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 BP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삼성이 이거를 더 싸게 내놔서 그러니까 입으로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재고를 떨어내려면 네. 스페셜 딜로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그러면 경쟁사들을 또 디펜스를 해야 되니까 현금으로 계속 그러니까 어떤 현금으로 막을 수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의 재무 구조를 이렇게 현금을 태워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결국 디램에서 앞으로 디램은 EUV 장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돈을 엄청 써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삼성이 강력하게 치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삼성은 보유 자금도 두둑하고 이러니까 치킨 게임 하면 이번에도 승자가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삼성이 원가로 팔면 네. 지금 20% 정도 이익이 나는데 이걸 원가로 팔면 나머지 회사들은 20% 30% 적자가 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 네, 현금을 다 이걸로 다 막아 넣어야 되니까 디램에서 이제 앞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힘들겠죠. 네. 그럼 빚이 많은 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네. 네. 그룹사에서 좀 자금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네. SK 그룹 자체도 지금 그동안 뭐 워낙 또 많이 벌려놨거든요. 네. M&A도 많이 하고 지분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하이닉스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쪽 계통에서 그러면 4분기에 파운드리 업황은 어떻답니까? 지금 IT 쪽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올해 주가에서. 4분기도 뭐 그닥 좋은 업황은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우리 인류에서 파운드리가 없으면은 인류의 어떤 진일보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경기의 부침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업황의 부침이 같이 따라가는 것이지 내년의 어떤 흐름들로 봤을 때 점점 저는 내년 2분기부터는 좀 업황 호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좀 아까 말씀하신 것들 좀 첨언을 하자라면 저는 약간 삼성전자에 대한 국뽕이 있습니다.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IRA 법안 때문에 미국 본토에 공장을 지어서 원래 애플도 IRA 법안 때문에 미국에 생산되는 반도체를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짜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끼리. 근데 삼성전자도 이제 미국 본토에 공장 증설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벌어져 있는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따라 붙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저거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물량을 TSMC 줬을 때 다 소화 못해요. 네. 그 비껴나가는 물량들을 삼성전자가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 수율 문제 많이 해결됐고요. 이런 가운데 인텔이 좀 건방지고 오만한 게 우리도 파운드에 뛰어들겠다라고 밝혔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 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그게 단시간 만에 뚝딱 이렇게 인텔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저는 삼성전자 지금처럼만 공장 증설하고 계속 열심히 노력한다라면은 바로 역전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따라붙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올랐죠. 올랐습니다. 올랐고 지금 인텔도 지금 주가가 안 좋죠. 안 좋죠. 네. 워낙 실적이 네. 뭐 기대치를 못 미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쪽도 지금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도 이쪽 반도체 업황은 마찬가지인 거죠. 특히나 그동안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우리의 네. 메모리 업체들이 안 좋을 때 그런 이제 비메모리 업체들, 네.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의 랠리가 있었는데 네. 그들이 또 역시나 수요 둔화에 직격탄을 맞고 조금 주가가 고점에서는 뭐 다 반씩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네. 그럼 과연 반도체 시장은 언제쯤 기지개를 켤 수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그렇게 반도체 시장에 봄이 오려면 선행 조건은 뭐가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가 있습니까? 결국 반도체라는 게 네. 원래 원유보다 더한 이제 기초 경기 원자재가 되고 네. 있거든요. 결국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아마 경기가 살아나면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제일 먼저 반응을 할 거예요, 반도체가. 그래서 우리 그 본부장님하고 지전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하반기에 경기가 만약에 반등을 할 수 있다. 네. 한다 그러면 지금이 충분히 주가적으로는 바닥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아까 제가 쌍바닥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수요 증가. 이제 그러면 주문량이 늘어나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메모리 수요에서 봤을 때 제일 큰 비중이 서버입니다. 클라우드 같은데 이제 서버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고 그리고 PC 뭐 나머지 잡다한 것들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 시장이 한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역성장했거든요.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리오프닝 하면 중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바꾸고 싶어도 밖에 못 나가니까 못 바꿨던 측면도 네.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끝난다 그러면 여기 또 이제 유럽 사람들도 스마트폰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서버는 원래 안 좋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전망이 대부분이었고 내년에 인텔의 이제 신규 CPU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CPU에 맞춰서 이제 DDR5 DRAM이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DDR4 대비해서 지금 프리미엄이 한 30% 정도가 아직까지 붙어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이제 비중이 높아질수록. 다만 뭐 PC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택트 때 바꿀 사람들 다 바꿨기 때문에 PC는 뭐 한 13% 정도 비중이 되거든요. 메모리에서 봤을 때. 그래도 좀 올해 수준만 선방해주면 뭐 괜찮다. 그래서 시점으로 봤을 때 내년 하반기 어떤 경기, 어떤 반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지금 충분히 주가적으로는 바닥권에 가까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영수 대표를 오늘 저희가 모셨습니다만 이영수 대표 앞에 붙는 말이 있죠. 그 IT의 신 이렇게 붙습니다. IT의 신 이영수 대표는 올 2022년 우리 시장 어떻게 견디고 나오셨습니까? 네, 그 참고로 IT의 신이라는 거는 그 음악의 신처럼 그런 거 제가 신처럼 잘한다는 거 아니고요. 원래 장난처럼 만들었는데 네. 별명이 그렇게 붙었다라는 거 제가 팬들이 만들어준 거니까 제가 뭐 신은 아니고 달인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지만 어쨌든 올해 시장처럼 힘든 경우는 없었는데요. 네. 이 반도체 업황만 놓고 보면 이랬는데 어쨌든 2차 전지는 그래도 네. IT에서 나름 선방을 했었고요. 올해 이만큼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그만큼 또 기저 효과가 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체들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실력 있고 실적 좋고 향후에 어떤 경기가 좋아졌을 때 더 뻗어나갈 수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지금 충분히 공부를 해서 리스팅을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저 경주마에 나오시는 전문가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장, 지리한 장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세 상승장에서야 뭐 다들 우리가 익히 아는 주식을 담으면 다 드시죠. 근데 이런 장에서는 정말 개별 종목 저 밑에 있던 거 제대로 알아야 그거를 이제 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계신 전문가들은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내기도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제 얘기를 동의하십니까, 세 분은? 이런 장도 먹을 게 많다. 엄청 많았던 저는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주시였던, 속상하다니까.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수에 얽매여 있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매일 나오는 뉴스는 지수를 중점에 두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6월 달에 시장 붕괴론의 공포가 엄청 심했을 때 탄생됐던 종목군들이 LG 엔솔, 뭐 포스코케미칼, 네. 포스코홀딩스 그 외에 또 지금 최근에 또 시장 붕괴론 나오지만 엔터주들, 화장품주들, OTT 관련 섹터들, 뭐 메타버스 섹터들 또 최근에 뭐 이번 주 들어서 5G까지 굉장히 화려한 날개짓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우리 지점장 나왔을 때도 너무 LG엔솔은 지금 이미 포하다. 이거를 지금 갖고 있는 걸 팔아서 지금 너무 많은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2차 저지로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물려있는 납폭과대주 쪽에 오히려 살을 붙여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소위 주린이 분들은 알 수가 없죠. 네. 진짜 주식으로 깨져보고 이런 증시를 당해봐야 다음번 호황 장세가 와서 다시 무너지는 장세가 왔을 때 내 네.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 방송 중에 이 종목을 사라 저 종목을 팔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요즘 같은 때에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즘 같은 때에 요런 것들은 좀 충분히 확실하게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연말인데 보너스 좀 주세요. 이게 안 가면 네. 제가 이 한국경제 정문 앞에서 열중셔 사고 있을 테니까 진짜요? 네, 네. 싸다고 난리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리고요. 1월이 오면 늦을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은 내년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고요. 네. 휴미라에 대한 기대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IRA의 원래 수혜가 너무 지금 묻혀 있는데 네. 이 바이오시밀러도 IRA의 법안의 수혜주예요. 약간 지원 정책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올 2030년까지 특허치로 만료되는 약들이 시밀러 회사들이 전부 약을 복제해서 약을 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셀트리온 3사 합병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게 8월 달에 법안 마무리를 다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언제 터트려도 터트릴 수 있는 전 재료라고 보거든요. 근데 12월에는 안 터뜨릴 것 같고 네. 내년 1월 정도는 한번 이 이슈가 다시 한번 대두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약 말고 바이오 쪽을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 쪽이 많이 좀 반응을 하던데 좀 올랐던데. 갔기 때문에 안 보고 아직 바닥을 다지고 셀트리온은 아직도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한번 크게 반등 주고 눌림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영수 대표께서는 아무래도 IT 쪽이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쪽에서도 너무 광범위하니까 좀 추려주신다면. 근데 뭐 굳이 종목 하나를 사야 된다 그러면 네. 일단 내년에 저는 주목해서 보는 이슈는 그 결국 자율주행차하고 메타버스하고 서비스 로봇인데요. 네. 이게 뭐 다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기본 인프라가 또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신망이 필요한데 네. 지금 5G를 밀리미터 웨이브를 풀 커버리지를 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네. 뭐 빌딩 하나 아니면 특정 지역만 해서 요거를 이음 5G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 특허망 사업들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HFR이라는 회사고요. HFR이요? 네, H입니다. 한글로 HFR이고요. 네, HFR이라는 회사고 올해 영업이익이 한 82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시총이 4,800억이거든요. 네. 내년에는 한 1,000억 정도의 OP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이 회사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물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거 눈여겨봐라. 저는 싸다구를 네, 걸었죠. 저는 걸지 못합니다. 지점장님은요? 저는 뭐 이제 와서 너무 많이 빠진 테슬라 꼭 좀 테슬라. 봤으면 좋겠다 테슬라. 싶어요. 네. 네, 왜냐하면 수요 둔화가 증명했죠. 미국에서 지금 모델 Y3 2주면 봤는데요. 그 정도인데 저는 이게 한 몇 달 전에 엔비디아 데자뷰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지금 재고가 아직도 많아요. 네. 근데 재고 때문에 108달러까지 빠졌는데 그거 아직 해결 안 됐는데 네. 175달러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래가 있고 갈 회사, 멀쩡한 회사는 이런 악재 때문에 빠진 거는 네.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흥미진진하게 세 가지를 얻어갑니다. 셀트리온 눈여겨보시고요. HFR 그리고 테슬라 이렇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길이 막힐지언정 눈이 오고 이러니까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여러 가지 갈팡질팡하면서 제대로 셈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2022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마가 돕겠습니다. 자, 내일도 장 끝나고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